긴급 뉴스 특보입니다. 오늘 새벽 제3국을 거쳐 극비리에 입국한 고위급 탈북민의 신원이 밝혀졌는데 그 결과가 실로 충격적입니다. 단순한 외교관이 아닙니다. 한때 북한군 서열 1위이자 김정은의 그림자로 불렸던 황병서 통정치국장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이미 숙청되어 죽은 줄 알았던 그가 놀랍게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보도국 연결합니다. 김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국정원은 황병서 전 총정치국장의 아내 그리고 8살 손녀와 함께 생사를 넘어 귀순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황 씨는 김정은 정권의 약점이 담긴 비밀 통치 자금 장부를 몸에 숨겨나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손녀가 북한 체제의 선전도구로 이용될 위기에 처하자 모든 권력을 버리고 가족을 살리기 위해 목숨 건 탈출을 감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 최고위층이 일가족을 데리고 탈북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김정은의 바로 옆에 서 있던 북한 2인자. 하지만 그도 결국엔 핏줄을 지키고 싶은 평범한 할아버지였습니다. 화려한 군복을 벗어던지고 8살 손녀를 등에 업은 채 총알이 빗발치는 국경을 넘어야 했던 80대 노인의 처절한 사투. 저희 채널은 국정원 안가에서 보호 중인 황병서 씨의 떨리는 육성을 단독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자유를 찾아온 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저 북녘 땅에서 지금도 신음하고 계실 동포 여러분,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 이름은 황병서입니다. 네,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셨던 그 사람 맞습니다. 인민군 차수 계급장을 달고 김정은 위원장 바로 옆에 서서 그가 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수첩에 받아 적던 늙은이, 북한 권력 서열 1위니 2인자니 하며 한때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불렸던 총정치국장 황병서, 바로 접니다. 다들 제가 숙청되어 죽은 줄 아셨겠지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짐승의 밥이 되었거나 고사총에 맞아 형체도 없이 사라졌을 거라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뻔뻔하게 살아남아 자유 대한민국 안가에 숨어 여러분께 제 더러운 지난날을 고백하려 합니다. 부디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저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악마에 충실한 사냥개였습니다. 오늘 점심 국정원 직원이 제게 김밥 한 줄을 사다 주더군요. 편의점에서 파는 3,000원짜리 김밥이었습니다. 참기름 냄새가 고소하게 올라오는 그 김밥 하나를 입에 넣었는데 목이 메어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져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맛있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평양에서 제가 누리던 삶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한 병에 수천 달러가 넘는 프랑스산 꼬냑 헤네시를 물처럼 마셨고 벤츠를 타고 다녔으며 제 식탁 위에는 인민들은 평생 구경조차 못할 산의 진미가 썩어날 정도로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오늘 먹은 이 3,000원짜리 김밥이 그때 마신 최고급 술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꼬냑에는 인민들의 피비린내가 섞여 있었지만 이 김밥에는 자유라는 조미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눈만 감으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 밤마다 식은땀을 흘립니다. 어느 깊은 겨울밤이었습니다. 김정은이 주재한 호화 별장 파티가 열렸지요. 밖에는 살을 애는 칼바람이 불고 전기가 끊겨 평양 시내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있던 그 밤에 우리는 샹들리에 불빛 아래서 술판을 벌였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김정은이 창밖의 어둠을 내려다보며 낄낄거렸습니다. 황동무, 저기 좀 보라. 캄캄하지? 쥐새끼들은 원래 어두운 데서 굶겨야 말을 잘 듣는 법이야. 배가 부르면 딴 생각을 하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쥐새끼라니요. 자기 백성을 쥐새끼라니요. 하지만 저는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주먹을 쥐고 분노하기는커녕
비굴하게 허리를 굽히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장군님의 통치 철학은 우주를 꿰뚫으십니다.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겉으로는 광대처럼 웃었습니다. 내 목숨 하나 살리겠다고 굶어 죽어가는 인민들을 모욕하는 그 악마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영혼을 팔았습니다. 그날 새벽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화장실 거울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군복을 입고 가슴에는 훈장이 주렁주렁 달린 늙은이가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그 모습이 그렇게 역겨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제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야, 이 황병서 똥개 같은 놈아. 네가 그러고도 인민군 대장이냐? 꼬리치는 개새끼지. 너는 군인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다. 거울 속에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꼬냑 냄새가 진동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썩은 내가 났습니다. 훈장을 떼어 변기에 쳐박고 물을 내려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용기조차 없었던 겁쟁이. 그게 바로 북한 2인자의 실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김정은이 저를 은밀히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제게 손바닥만 한 USB 하나를 건네주더군요. 황동무, 이건 내 목숨과도 같은 거요. 스위스와 홍콩, 마카오에 흩어져 있는 내 통치 자금 계좌들인데 동무가 이걸 맡아서 관리하시오. 이번에 핵무력을 완성하려면 돈이 더 필요해. 그 USB를 받아드는 순간 손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 안에 든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십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조 원입니다. 그 돈이면 지금 당장 굶어 죽어가는 우리 인민들 3년은 배불리 먹이고도 남을 돈입니다. 장마당의 꽃제비 아이들은 썩은 배추 잎을 주워 먹다 죽어나가는데 어버이라 자칭하는 자는 그 피 같은 돈을 빼돌려 핵폭탄 만들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USB를 꽉 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김정은은 그걸 충성심에 감격한 떨림으로 착각했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공포였습니다. 이건 돈이 아니다. 인민들의 고혈이다. 아이들의 목숨값이다. 관절을 빠져나오는 제 발걸음은 죄책감으로 휘청거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평양의 거리는 화려해 보였지만 제 눈에는 거대한 감옥처럼 보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것은 단순히 제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탈출한 것이 아닙니다. 제 품에는 제가 목숨을 걸고 훔쳐온 그 더러운 장부 김정은의 목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 속에는 그보다 더 끔찍한 지옥의 풍경들이 생생하게 박제되어 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남은 생명을 바쳐서라도 저 악마의 가면을 벗기겠다고 말입니다. 부디 저 같은 늙은 죄인의 피 묻은 고백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것만이 제가 죽기 전 인민들에게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날의 기억을 꺼내려니 벌써부터 손끝이 떨려오고 입안에서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면제를 처방받는 것이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2013년 12월 12일 그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던 강건종합군관학교 사격장의 풍경이 제 목을 조여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짓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날 인간의 탈을 쓴 악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악마가 다름 아닌 제가 목숨 바쳐 섬기던 최고 존엄 김정은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늘조차 잿빛으로 내려앉아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것만 같았지요. 저와 최룡해 그리고 당과 군의 핵심 간부 수십 명이 사격장 단상에 도열해 있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니,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들 위로 공포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으니까요. 잠시 후 멀리서 보위부원들에게 팔이 꺾인 채 질질 끌려오는 한 노인이 보였습니다. 장성택?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장 부장이라 부르며 제가 허리를 굽히고 김정은의 뒤에서 나라를 좌지우지하던 이인자. 김정은의 고모부이자 정치적 스승이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나타난 그의 모습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동안 보위부 지하 조사실에서 얼마나 모진 고문을 당했는지 얼굴은 퉁퉁 부어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했고 손등과 목덜미는 시퍼런 피멍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한때 호랑이 같던 그의 기백은 온데간데 없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늙은 소처럼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를 사격장 한가운데 묶어놓았는데 그 앞에 놓인 무기를 보고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보통의 총사령이라면 소총수 몇 명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날 준비된 것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격추할 때나 쓰는 14.5mm 고사총이었습니다. 사람 몸통만 한 굵기의 탄환이 4개의 총구에서 분당 수천 발씩 뿜어져 나오는 대공포 말입니다. 김정은은 단상 위에서 검은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쌍안경을 들고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고모부를 어릴 때 자신을 업어 키워준 그 혈육을 총도 아닌 대포로 찢어 죽이겠다고 작정한 겁니다. 옆에 서 있던 최룡의 동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 역시 오줌을 지릴 뻔한 걸 허벅지를 피가 나도록 꼬집으며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발사 직전 장성택이 힘겹게 고개를 들어 우리 쪽을 바라봤습니다. 퉁퉁 부은 눈꺼풀 사이로 저와 눈이 마주친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은 살려달라는 애원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그리고 너희들도 곧 내 꼴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듯한 서늘한 경고였습니다. 이내 김정은의 손가락 하나가 까딱 움직였고 사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격 개시. 콱콱콱콱쾅. 귀를 찢는 듯한 굉음이 고막을 강타했습니다. 땅이 울리고 사격장 안은 순식간에 자욱한 흙먼지와 화약 냄새로 뒤덮였습니다. 단 몇 초간의 사격이었지만 그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서서히 거쳤을 때 저는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나무 기둥에 묶여있던 장성택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발목 아래 신발 2짝만 덩그러니 남았을 뿐 상반신은 그 끔찍한 고사총 탄환에 맞아 형체도 없이 터져나가 붉은 핏물과 살점이 되어 사방으로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구역질이 치밀어 올라 목구멍까지 넘어왔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토하면 죽는다. 여기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나도 죽는다는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보위부원들이 화염방사기를 들고 뛰어들어갔습니다. 반당 종파 분자는 그 더러운 흔적조차 남겨선 안 된다. 김정은의 지시였습니다. 그들은 바닥에 흩어진 살점과 핏물 위로 불을 뿜었습니다. 매캐한 기름 냄새와 함께 살타는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인간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날 저녁 김정은은 핵심 간부들을 불러내 연회를 열었습니다. 자기 고모부를 그렇게 잔혹하게 죽여놓고 그는 웃으며 술잔을 돌렸습니다. 알턴이가 빠지니 시원하구만. 안 그렇소? 그의 물음에 우리는 모두 미친 사람들처럼 박수를 치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속이 다 후련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술잔을 든 제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술은 마치 장성택의 피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정은이 기쁨조의 노래에 맞춰 흥얼거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건 인간이 아니다. 인민복을 입은 악마 그 자체다. 그리고 뼛속까지 시린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장성택도 죽였는데 나라고 못 죽일까? 오늘 밤은 웃고 있지만 내일 아침 내 목이 날아가지 않으리란 보장이 어디 있나. 그날 이후로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문만 두드려도 심장이 멎을 것 같았고 김정은이 저를 쳐다보기만 해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국가보위상 리창대 놈은 김정은의 사냥개 중에서도 가장 독한 놈이었습니다. 업무 협조차 그의 사무실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리창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책상 위에 놓인 붉은색 결제판 하나가 바람에 살짝 들춰졌습니다. 절대 비밀. 심화조 2단계 숙청 예정 명단. 호기심보다는 본능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문건을 살짝 들춰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십 명의 이름이 적힌 살생부, 그 맨 윗줄에 선명하게 적혀 있는 이름 세 글자. 황, 병, 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김정은을 위해 얼마나 충성했는데, 개처럼 기라면 기고 짖으라면 짖었는데, 결국 나도 장성택처럼 쓰다 버려질 운명이었던 겁니다. 토사구팽. 사냥이 끝나니 이제 나를 삶을 차례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충성이라는 두 글자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따리를 틀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여기서 개죽음을 당할 순 없다. 하지만 빈손으로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도망치면 보위부 추격조에게 잡혀 죽거나 평생 숨어 살아야 합니다. 김정은이 나를 죽이려 한다면 나도 놈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야 했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나를 받아줄 것이고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 김정은이 제게 관리를 맡겼던 그 USB, 스위스 비자금 장부, 그리고 노동당 39호실 지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는 또 하나의 1급 기밀, 생체 무기 실험 보고서. 저는 떨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김정은, 네가 나를 버리겠다면 나는 내 목을 물어뜯고 나가겠다. 평생을 바친 충성심이 배신감과 도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리창대가 들어오기 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쥐 죽은 듯 엎드려 있는 충신이 아니라 주인의 목덜미를 노리는 늑대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목숨보다 아끼는 핏줄, 제 손녀에게 악마의 손길이 뻗치고 있었습니다. 살생부에서 제 이름 석자를 확인한 그날 이후 저는 살아있는 송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밥알을 씹어도 모래알 같았고 잠을 청해도 악몽이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저를 버리기로 작정했던 것일까요? 저를 진짜 지옥으로 밀어넣은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목숨보다 아끼는 핏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8살 손녀 순이에게 악마의 손길이 뻗친 것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화창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사색이 된 얼굴로 안방에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붉은 줄이 쳐진 중앙당 조직 지도부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왔어요. 우리 순이 앞으로. 불길한 예감에 봉투를 낚아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문서를 읽는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져 그 자리에 휘청거리고 말았습니다. 중앙예술단 예비 선발 통지서.
대상, 황순희 8살. 남들이 보면 가문의 영광이라며 춤을 췄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북한 권력의 최상층부에 있는 저는 그 예술단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이 좋아 예술단이지. 그것은 김정은의 기쁨조 후보생이거나 평생 갇혀 살며 체제 선전의 도구로 쓰이는 새장에 갇힌 새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한번 그곳에 들어가면 부모 얼굴도 마음대로 못 보고 꽃다운 청춘을 독재자의 유의거리로 바쳐야 합니다. 제가 그동안 수없이 봐왔던 권력자들의 술판에 불려나와 춤추던 그 어린아이들처럼 제 손녀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저는 문서를 구겨 쥐고 당장 관저로 달려갔습니다. 제 목이 날아가는 건 참아도 내 새끼가 그 더러운 구렁텅이에 빠지는 건 죽어도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김정은 위원장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충성심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앞에 섰습니다. 김정은은 소파에 삐딱하게 앉아 수입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황동무 무슨 일이요? 얼굴이 흑빛이네.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읍소했습니다. 장군님, 제 손녀 순이 말입니다. 이번에 예술단 명단에 올랐던데 그 아이는 몸이 약하고 아직 너무 어립니다. 제발 명단에서 빼주십시오. 제가 평생 당을 위해 개처럼 일하지 않았습니까? 이 늙은이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제 딴에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비수보다 차가웠습니다. 김정은은 담배 연기를 제 얼굴에 뿜으며 피식 웃더군요. 황병서 동무, 늙더니 노망이 났소? 장군님의 부름을 받는 건 가문이 영광인데 감히 불만을 가진단 말이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뱀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동무 손녀가 그렇게 예쁘다며? 내 특별히 신경 써서 뽑은 건데 고마워해야지. 자꾸 토를 달면 동무의 충성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소. 알겠소?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 이자에게는 자비란 없구나. 이자에게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장난감일 뿐이구나. 알겠습니다.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물러나야 했습니다. 집무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니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무것도 모르는 순이가 할아버지 하고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나 오늘 노래 배웠다.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천진난만하게 김정은 찬양가를 부르는 아이를 보며 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이 맑은 아이를 저 늑대 소굴로 보내야 한다니. 제가 권력 서열 1위면 뭐합니까? 내 손녀 하나 지키지 못하는 병신 같은 할아버지인데. 아내가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여보, 당신 총정치국장이잖아. 대장이잖아. 우리 순이 좀 살려줘요. 제발. 아내의 통곡 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고 있는 순이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제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김정은에게 충성한 대가가 이것인가? 결국 내 목숨은 살생부에 올리고 내 손녀는 놀이개로 바치는 것. 이것이 나의 결말인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분노, 슬픔보다 더 큰 증오가 제 심장을 태웠습니다. 못 참는다. 더 이상은 못 참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세수를 하며 거울 속에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눈에는 실핏줄이 터져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주인의 눈치를 보는 사냥개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새끼를 지키기 위해 이빨을 드러낸 늑대의 눈이었습니다. 김정은, 네가 내 영린을 건드렸다. 내 새끼를 건드려? 그래, 갈 때 가더라도 빈손으로는 안 간다. 내 놈의 목줄을 끊어놓고 가마. 결심이 서자 머릿속이 차갑게 식으며 계획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도망치면 우리는 평생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대한민국이 우리를 받아주고 김정은이 감히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 확실한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동당 39호실 지하 벙커. 김정은이 내 목숨과도 같다고 했던 스위스 비자금 장부, 그리고 인류가 용서치 않을 생체 무기 실험 데이터. 그것만이 우리 가족을 살릴 유일한 티켓이었습니다. 여보,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아내에게 다가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짐 챙기지 마. 내일 밤 우리 떠난다. 아내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떠나다니요? 어디로요? 지옥 밖으로. 순이 데리고, 당신 데리고. 내가 이 지옥을 부수고 나갈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묻지 말고 나만 믿어. 아내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내의 어깨를 꽉 쥐어주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저는 다시 충성스런 총정치국장의 가면을 쓸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저는 김정은의 심장을 훔치는 도둑이 될 것입니다. 제 군복 안주머니에는 손가락만 한 빈 메모리 칩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이 작은 칩 하나에 김씨 왕조의 80년 죄악을 모두 담아낼 것입니다. 설령 그 과정에서 제 목숨이 끊어진다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순이가 저 악마의 손에 놀아나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싸우다 죽는 게 나으니까요. 운명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빳빳하게 군복을 다려입고 허리에는 권총을 찼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서며 잠든 순이에게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순이야, 할아버지가 오늘 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도둑질을 하러 간다. 널 위해서라면 할아버지는 악마와도 싸울 거야. 비장한 각오로 당 중앙청사로 향하는 제 발걸음 소리가 마치 전쟁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쿵쿵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목숨을 건 도둑질이 시작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평양을 집어삼킨 밤이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본관 3호 청사 앞.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 온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제 가슴에 달린 훈장들이 서로 부딪히며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이 터지는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이곳은 김정은의 금고이자 북한의 모든 추악한 비밀이 잠들어 있는 노동당 39호실 전산 서버실이 있는 곳입니다.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이 차가운 철문이 오늘 밤은 생과 사를 가르는 지옥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경비병들이 충성, 구호를 외치며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저는 짐짓 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김정은이 하사한 특별 출입증을 내밀었습니다. 장군님의 긴급 지시로 자금 흐름을 점검하러 왔다. 내가 나올 때까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들이지 말라. 알겠나? 제 호통에 경비병은 겁먹은 표정으로 육중한 철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세상과 단절된 차가운 기계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웅웅거리는 서버 돌아가는 소리만이 제 거친 숨소리를 감춰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메인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미리 준비해간 해킹 툴이 담긴 리더기를 꽂고 관리자 암호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폴더명, 혁명 자금 관리 대장. 클릭하는 순간 화면을 가득 채우는 숫자들의 현기증이 났습니다. 스위스,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전 세계 유령 회사 명의로 분산된 김정은의 비자금 수십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인민들은 쌀 한 줌이 없어서 굶어 죽고 꽃제비들은 장마당 흙바닥에서 얼어 죽는데 이자는 이 막대한 돈을 움켜쥐고 호화 요트를 사고 핵미사일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모니터 속의 숫자가 붉은 핏방울처럼 보여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야 할 것은 돈 장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안전을 보장해줄 더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폴더명, 진달래 프로젝트 1급 기밀, 생체 화학 무기 실험 데이터.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정치범 수용소의 죄수들을 대상으로 한 가스 실험. 그 중에는 10대 아이들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피부가 녹아내리고 고통 속에 뒤틀린 아이들의 마지막 모습. 그 아이들의 얼굴 위로 제 손녀 순이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악마. 이건 악마의 짓이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닦을 새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데이터를 마이크로 SD카드로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사 중 60%, 70%. 제발 빨리.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1분 1초가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삐빅. 도어락이 해제되는 전자음이 정적을 찢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감히? 급히 리더기를 뽑으려는 순간 문이 열리고 누군가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습니다. 서늘한 눈매, 깐깐한 표정, 그리고 손에 들린 검열봉. 김정은의 새로운 사냥개이자 저를 호시탐탐 노리던 당 조직비서 조용원이었습니다. 황병서 동지, 이 늦은 시간에 여기서 혼자 뭘 하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아, 끝났구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니터에는 아직 복사 완료 창이 떠 있었고 제 손에는 리더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들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직결 처형,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고문을 당하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손에 쥔 손톱만한 SD카드가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주머니에 넣을까? 안 됩니다. 조용원 같은 독사가 몸수색을 안 할 리 없습니다. 바닥에 버릴까? 그것도 금방 들킵니다. 그 절체절명의 찰나,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기침하는 척하며 손바닥에 있던 마이크로 SD카드를 입 안으로 털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혀를 굴려 오른쪽 어금니에 씌워둔 금리, 크라운 사이의 빈 공간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과거 잇몸 치료를 받다가 빠진 공간이었는데 칩이 기가 막히게 그 틈으로 들어갔습니다. 쇠맛이 나는 차가운 칩이 잇몸을 찔러왔고 자칫하면 목구멍으로 삼킬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그것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아, 조 비서 동지. 쿨럭. 저는 헛기침을 하며 모니터 화면을 급히 껐습니다. 입안에 숨긴 칩 때문에 발음이 셀까봐 턱에 힘을 잔뜩 주어야 했습니다. 장군님께서 핵무력 완성 자금이 부족하다 하시오. 급히 융통할 곳을 찾고 있었소. 내 충성심이 과하여 밤잠을 설쳤구만. 저는 태어난 척 연기하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등 뒤는 이미 식은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조용호는 매서운 눈으로 꺼진 모니터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마치 엑스레이처럼 제 군복 주머니, 떨리는 손끝, 그리고 굳게 담은 제 입술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게 다가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총정치국장 동지의 충성심이야. 당내에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하지만 밤길이 어두우니 조심하십시오. 요즘 쥐새끼들이 많아 장군님께서 아주 예민하십니다. 쥐새끼가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뼈 있는 경고였습니다. 쥐새끼. 그건 바로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다시 한번 비굴하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입을 벌리면 칩이 보일까봐 입술을 깨물며 웅얼거렸습니다. 명심하겠소.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위하여. 조용호는 묘한 미소를 흘리며 제 어깨를 툭툭 치고는 돌아나갔습니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헉. 참았던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입안에서는 침 모서리에 찔린 잇몸에서 피가 배어나와 비릿한 맛이 났습니다. 헛구역질이 올라왔지만 입안에 칩을 뱉어낼까봐 입을 틀어막고 버텼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해냈습니다. 제 입안, 이 작은 금리 속에 김정은의 목줄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저는 무기를 가졌습니다. 비틀거리는 다리를 일으켜 3호 청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제 몸은 용광로처럼 뜨거웠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조용원이 냄새를 맡았으니 날이 밝으면 보위부 병력이 제 집을 덮칠 것입니다. 그 전에 떠나야 합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서 다 낡은 가족 사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순이야, 할아버지가 해냈다. 이제 우리 가자. 자유의 땅으로. 저는 차에 올라타며 운전병에게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자고 지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간 싸움이었습니다. 김정은을 속이고 검문소를 뚫고 가족을 데리고 평양성을 빠져나가야 하는 폭풍 같은 탈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입안의 칩을 혀로 다시 한번 확인하며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드디어 지옥 탈출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입안에 든 작은 칩이 잇몸을 찔러댈 때마다 비릿한 피맛이 났지만 그것은 제게 살아야 한다는 감각을 일깨워주는 통증이었습니다. 3호 청사를 빠져나온 저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도망치면 100% 잡힙니다. 평양 시내를 빠져나가기도 전에 검문소에서 체포될 것이 뻔했으니까요. 저는 호랑이 굴을 빠져나가기 위해 다시 호랑이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는 미친 도박을 감행해야 했습니다. 저는 차를 돌려 관저로 향했습니다. 김정은을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새벽 2시, 김정은은 아직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다시 찾아오자 의아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조용원에게 보고를 받았는지 눈매가 매서웠습니다. 황동무 아까 다녀가지 않았소? 이 새벽에 또 무슨 일이오?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입안에 칩이 달그락거리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개처럼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장군님, 잠을 이루려 했으나 국경 지역의 보안이 너무나 염려되어 다시 왔습니다. 보위부 놈들 보고만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해산 쪽에 남조선 쥐새끼 간첩들이 드나든다는 첩보가 있는데 제가 직접 가서 놈들의 목을 따오겠습니다. 제게 특별 검열권을 주십시오. 제 눈에서는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간첩을 향한 살기가 아니라 제 가족을 살리기 위한 가장의 토끼였습니다. 김정은은 제 눈을 한참이나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등 뒤로 흐르는 식은땀이 속옷을 다 적실 지경이었습니다. 황동무의 충성심 하나는 알아줘야겠구만. 조용원이 헛물을 켰어. 조소. 다녀오시오. 가서 쥐새끼들을 모조리 잡아오시오. 김정은이 친필 서명이 담긴 1호 특별검열명령서를 제게 던져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생명줄이자 지옥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목숨 바쳐 다녀오겠습니다. 마지막 경례를 하고 돌아설 때 저는 속으로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쥐새끼를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쥐새끼가 되어 나가는 것이다. 이게 너와 나의 마지막 만남이다, 김정은. 집으로 돌아오니 새벽 3시였습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아내는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고 잠이 덜 깬 손녀 순이는 눈을 비비며 칭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어디가? 가슴이 미어졌지만 설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순이야, 쉿. 우리 숨바꼭질 하러 가는 거야. 소리내면 술래한테 잡혀. 알았지? 저는 아내와 순이를 제 전용 벤츠 뒷좌석에 태우고 그 위를 두꺼운 군용 담요와 위장막으로 덮었습니다. 마치 국경 시찰에 필요한 장비인 것처럼 위장한 것입니다. 여보, 숨소리도 내지 마. 검문소 지날 때까지 절대 움직이면 안 돼.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묵직한 엔진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운전병은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핸들을 잡았습니다. 백미러로 멀어지는 평양의 아파트를 보며 저는 80년 인생을 그곳에 묻었습니다. 화려했던 총정치국장의 삶, 권력, 명예.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평양을 빠져나가는 마지막 관문, 평양방어사령부 제10초소. 서치라이트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차단기가 내려가 있고 무장한 군인들이 차를 막아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뒷좌석의 아내와 순이가 들키면 끝장입니다. 군관 하나가 다가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동무, 차 세우라. 통행증 좀 봅시다. 그리고 뒷좌석 짐 검사 좀 하겠습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짐 검사라니. 담요를 들추면 바로 가족들입니다. 저는 창문을 내리자마자 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이 갓나 새끼야. 눈깔이 삐었나? 내 얼굴을 몰라봐. 군관이 당황하여 주춤거렸습니다. 저는 차 문을 발로 차고 나가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내 놈 눈에는 총정치국장 차가 밀수꾼 차로 보이니? 지금 장군님의 1호 명령을 수행하러 가는 길이다. 1분 1초가 급한데 감히 내 차를 뒤져? 내 놈 목이 몇 개나 붙어 있는지 세어볼까? 저는 품에서 김정은의 친필 서명이 담긴 검열 명령서를 그의 얼굴에 들이밀었습니다. 붉은색 1호 도장을 본 군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북한에서 1호 명령을 막는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니까요. 죄송합니다. 차수 동지인 줄 몰라 뵙고. 통과시키라. 군관이 허둥지둥 차단기를 올리고 거수 경례를 붙였습니다. 저는 씩씩거리며 다시 차에 탔지만 핸들을 잡은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엑셀을 밟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지나갔어. 여보, 지나갔어. 뒷좌석 담요 밑에서 아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양을 벗어나자 고속도로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제 차는 너무 눈에 띕니다. 번호판 727전 승절로 시작하는 고위 간부용 벤츠는 어디를 가나 표적이 됩니다. 평성 외곽의 한적한 산길,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 내려라. 이제부터는 걸어야 한다. 가족들을 내리게 한 뒤 저는 트렁크에서 미리 준비해둔 허름한 인민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금박이 번쩍이던 대장 견장이 달린 군복을 벗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상징과도 같았던 벤츠를 낭떠러지 쪽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쿵,
쾅! 차 굴러가는 소리가 계곡을 울렸습니다. 황병서라는 이름도 저 차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권력자가 아니라 손녀를 살려야 하는 늙은 도망자일 뿐입니다. 할아버지, 나 무서워. 차는 왜 버려? 순이가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먹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순이야, 우리 이제 진짜 모험을 떠나는 거야. 이 옷 입으니까 우리 꼭 농장 할아버지 같지? 재미있지? 아이에게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온 소형 라디오에서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다급한 무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이부 전용 채널이었습니다. 치익, 긴급, 평양 10호 초소 통과 차량 확인 불가, 황병서 동지가 사라졌다. 전 국경 검문소 봉쇄하라. 반복한다. 황병서를 즉시 체포하라. 저항하면 사살해도 좋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벌써 꼬리가 잡혔습니다. 조용원이, 그리고 리창대가 냄새를 맡은 겁니다. 이제부터는 시간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사냥개들이 풀린 숲속에서 늑대들에게 쫓기는 토끼의 심정으로 국경까지 500km를 가야 합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순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뛰어. 죽기 살기로 뛰어야 해. 어둠 속의 산길, 차가운 새벽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등 뒤에 업힌 손녀의 따뜻한 체온만이 제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반드시 살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폭풍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멈출 수도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자유냐, 죽음이냐. 그 길고도 험난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장군의 옷을 벗어 던지고 허름한 인민복으로 갈아입은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북한 서열 1위 황병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손녀의 손을 잡고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초라한 노인, 도망자 25호쯤에 불과했습니다. 보위부의 무전 소리가 귓가에 윙윙거리는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전 국경을 봉쇄하라. 그 명령은 제 심장을 조여오는 올감이었습니다. 우리는 산길을 구르고 기어서 겨우 국도로 내려왔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숨은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죽음, 아니, 그보다 더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운이 좋았는지 아니면 하늘이 아직 우리를 버리지 않은 것인지 낡아 빠진 목탄 트럭 한 대가 매캐한 연기를 내뿜으며 다가왔습니다. 나무를 태워가는 트럭이라 속도는 느렸지만 지금 우리에겐 유일한 구명줄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어 차를 세우고 운전수에게 꼬깃꼬깃한 달러 몇 장을 쥐어주며 사정했습니다. 동무, 우리 손녀가 많이 아파서 해산 병원까지 좀 가야 하오. 짐칸이라도 좋으니 제발 좀 태워주시오. 운전수는 달러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져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석탄 가루와 나무 토막이 뒹구는 트럭 짐칸에 짐짝처럼 올라탔습니다. 덜컹거리는 트럭 안에서 시커먼 매연을 마셔야 했지만 아내는 순이를 품에 꼭 안고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이의 귀를 막아주며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이대로 국경까지만 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함흥을 지나 산간 도로를 넘어가는데 갑자기 트럭이 급정거했습니다. 앞쪽에서 날카로운 호각 소리와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검열이다. 시동 끄고 내려. 이동 초소였습니다. 보위부 놈들이 벌써 주요 도로마다 검문소를 깐 것입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운전수가 내리고 군인들과 신랑이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짐칸에 뭐 실었어? 아이고, 그냥 땔감이랑. 아픈 노친네들이 좀 탔습니다요. 아픈 노친네? 문 열어봐. 철커덕. 짐칸의 뒷문이 열리고
손전등 불빛이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아내와 순이 위로 거적을 덮고 저 역시 몸을 웅크려 얼굴을 숨겼습니다. 얼굴에 숯검정을 잔뜩 칠했지만 제 얼굴이 팔린 상태라 정면으로 마주치면 끝장이었습니다. 어이, 노인네들. 고개 좀 들어보라. 군인이 소총 개머리판으로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제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품에 숨겨둔 권총을 꺼내야 하나? 아니면 여기서 자폭해야 하나? 그때 품에 안겨있던 순이가 공포에 질려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군관 동지. 애가 경기를 일으켜서 그럽니다. 병원에 가는 길인데 좀 봐주십시오. 전염병일지도 모릅니다요. 제가 쉰 목소리로 기침을 하며 일부러 피 섞인 가래침을 바닥에 뱉는 신용을 했습니다. 군인은 에이, 재수 없게. 더러운 병쟁이들이구만. 하며 코를 막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야, 빨리 보내. 전염병 올물나. 트럭 문이 닫히고 다시 출발하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 짐칸 바닥에 대자로 뻗어버렸습니다. 아내는 소리 죽여 흐느꼈고 저는 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덜덜 떨리는 손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는 몰랐던 인민들이 검문소 앞에서 느꼈을 그 공포를 저는 이른이 넘어서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참을 달려 트럭이 잠시 쉬어가기 위해 산골짜기 휴게소에 멈췄습니다. 말이 휴게소지 물 웅덩이 몇 개와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이 전부인 곳이었습니다. 잠시 바람을 쐬러 짐칸에서 고개를 내밀었는데 어둠 속에서 형형색색의 눈동자들과 마주쳤습니다. 꾀죄죄한 옷을 입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들, 꽃제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트럭에서 나는 음식 냄새를 맡고 하이에나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더러운 것들, 저리 가라 며 호위병을 시켜 쫓아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 꼴이 바로 그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한 아이가 제 눈을 빤히 쳐다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톱 밑에 때가 낀 그 고사리 같은 손. 문득 39호실에서 봤던 생체 실험 사진 속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내 배를 불리느라 너희가 굶어 죽고 있었구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죄책감이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배낭을 뒤져 챙겨온 옥수수빵과 사탕 몇 알을 전부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먹어라. 이거라도 먹어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이들은 빵을 줍느라 흙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그 처참한 광경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누렸던 부귀영화가 얼마나 추악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순이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울어? 배고파서 울어? 저는 순이를 으스러져라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래. 순이야, 너는 절대 이런 세상에서 살게 하지 않으마. 다시 트럭은 달렸지만 야속하게도 해산시를 불과 20km 남겨두고 엔진에서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멈춰 섰습니다. 어이쿠, 엔진이 퍼졌습니다요. 더는 못 갑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검문이 더 심해질 텐데 걸어서 가야 한다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고 칼바람이 뺨을 베어내는 듯 했습니다. 늙은 아내는 몇 번이나 넘어졌고 순이는 춥다고 보챘습니다. 저는 지친 아내를 부축하고 순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제 등 뒤에 업힌 손녀의 무게, 그것은 단순한 몸무게가 아니라 제가 짊어져야 할 업보의 무게였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어디까지 가? 다 왔어. 저기 불빛 보이지? 저기만 넘으면 따뜻한 밥 먹을 수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 앞에는 총을 든 군인들과 살얼음판 같은 두만강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새벽 4시, 드디어 국경 도시 해산의 변두리 은신처에 도착했습니다. 약속된 장소는 허름한 창고였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오래전부터 심어둔 신복, 브로커, 최가가 기다리고 있기로 했습니다. 그는 제 비자금을 관리해주던 놈이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창고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누구십니까? 진달래다. 기. 녹슨 철문이 열리고 최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장 동지, 무사하셨군요. 그는 반가운 척하며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80년을 권력 암투 속에서 살아온 늙은 늑대입니다.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구석에 놓인 전화기 수화기가 삐딱하게 놓여 있는 것도. 그는 계속해서 땀을 닦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배부터 띄워야 하니 제가 나가서 신호를 보내겠습니다. 그가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직감이 사이렌처럼 울렸습니다. 이놈, 우리를 팔아넘겼구나. 보이부가 놈을 매수했거나 이미 놈의 가족을 인질로 잡았을 겁니다. 황병서의 목값이면 3대가 먹고 살 돈이 나올 테니까요. 저는 품속에 숨겨둔 권총의 안전장치를 풀었습니다. 손잡이에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배신이라니. 하지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눈짓으로 순이를 안고 구석에 숨으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려는 최가의 뒷덜미를 향해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동무, 발걸음이 왜 그리 급한가? 배 띄우러 가는 건가? 아니면 내 목을 팔러 가는 건가? 최가의 어깨가 움찔하며 굳어졌습니다. 폭풍 전야의 정적이 창고 안을 감돌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승부를 벌여야 할 때가 왔습니다. 최 동무, 자네가 보위부에 나를 넘기면 포상금이라도 두둑이 받을 줄 알았나? 천만에. 놈들은 비밀을 지키기 위해 자네부터 죽일 걸세. 그게 놈들의 방식이라는 건 자네가 더 잘 알지 않나? 제 차가운 일갈에 최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 손에 들린 권총의 총구가 그의 미간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방아쇠에 걸린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만은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놈은 털썩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 빌었습니다. 죽일 수도 있었지만 총소리가 나면 우리도 끝장이었습니다. 게다가 강을 건너려면 이놈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놈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우며 제 품에 남아있던 모든 달러 뭉치를 꺼내 그의 품에 쑤셔 넣었습니다. 이건 내 마지막 자금이다. 네가 신고해서 받을 돈보다 10배는 많을 거다. 이걸 가지고 가족들과 튀어라. 대신 지금 당장 국경경비대 중대장을 불러와. 내 옛 부하인 박 중좌 말이다. 최가는 돈다발을 움켜쥐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내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정말 군인을 부르려는 거예요? 잡히면 어쩌려고? 아니야. 쥐새끼처럼 숨어서는 못 가. 호랑이 등을 타고 넘어야 해. 저는 덜덜 떠는 순이를 끌어안고 어둠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10분이 1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밖에서 군화 발소리가 들리고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어떤 놈이 감히 내 이름을 들먹. 박중자였습니다. 그는 권총을 뽑아 들고 들어오다 어둠 속에 서 있는 저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꾀죄죄한 인민복 차림이었지만 제가 뿜어내는 눈빛은 여전히 총정치국장의 것이었습니다. 박중좌.
오랜만이구만. 총정치국장 동지, 죽었다는 소문이. 여긴 어떻게? 그는 귀신을 본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나가 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쉿! 조용히 하게. 나는 지금 장군님의 1호 밀명을 받고 남조선으로 침투하는 길일세. 극비 작전이라 신분을 위장한 거야. 보위부 놈들도 모르는 일이야. 알겠나?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혼란에 빠진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제 손목에 차고 있던 김일성의 이름이 새겨진 금장 시계를 풀어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비상금 달러까지 모조리 그의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박동무, 자네가 눈 감아주면 내 임무는 성공하고 자네는 영웅이 되는 거야. 이 돈이면 자네 가족이 평생 먹고 살아. 딱 10분만 서치라이트를 끄고 초소 병력들 눈을 돌리게. 박중좌는 제 얼굴과 손에 들린 달러 뭉치를 번갈아 보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욕망과 공포가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탐욕이 이겼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대장 동지, 딱 10분입니다. 그 뒤에는 저도 책임 못 집니다. 그가 밖으로 나가 무전을 쳤습니다. 야, 3구역 서치라이트 점검한다. 10분간 소등해. 발전기 돌려. 팟. 강변을 비추던 눈부신 탐조등 불빛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강을 덮었습니다. 지금이다. 뛰어야 해.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순이를 들쳐 업고 강둑을 향해 달렸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앞에 얼어붙은 두만강이 하얀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라 강이 얼었지만 3월의 해빙기라 얼음이 얇아진 곳이 많았습니다. 발을 내딛자마자 쩌적 하는 불길한 소리가 났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앞만 보고 뛰어. 절대 멈추면 안 돼. 우리는 미끄러운 얼음판 위를 달렸습니다. 등 뒤에는 북한 땅, 앞에는 중국 땅. 그 사이를 가르는 강폭은 불과 100m 남짓. 하지만 그 거리가 제게는 1000km처럼 느껴졌습니다. 학.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늙은 아내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절반쯤 건넜을 때였습니다. 우지끈. 아내의 발밑 얼음이 깨지면서 몸이 휘청했습니다. 여보. 아내의 한쪽 다리가 차가운 강물에 빠졌습니다. 비명을 지르려는 아내의 입을 제가 황급히 막았습니다. 소리내면 죽어. 내 손 잡아. 저는 순이를 얼음판에 내려놓고 죽을 힘을 다해 아내의 팔을 끌어당겼습니다. 물먹은 속옷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제 손톱이 깨지고 피가 났지만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일어나.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순이를 봐. 순이를 살려야지. 제 고함에 아내가 이를 악물고 기어 올라왔습니다. 젖은 다리가 순식간에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뛰어. 거의 다 왔어. 우리는 서로를 부축하며 짐승처럼 네 발로 기고 뛰었습니다. 저 멀리 중국 쪽 강변에 갈대숲이 보였습니다. 20m, 10m. 그때였습니다. 약속한 10분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등 뒤에서 팟 하는 소리와 함께 강한 불빛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거기 서라. 멈추지 않으면 쏜다. 박중좌 놈이 배신을 때린 건지 아니면 다른 초소에서 발견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타탕, 탕. 총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총알이 제 발옆 얼음판에 박히며 얼음 파편이 튀었습니다. 뛰어. 엎드리면 죽어. 그냥 뛰어.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아내와 순이를 강변 쪽으로 밀쳤습니다. 머리 위로
총알이 윙윙거리며 날아다녔습니다. 으악! 저는 괴성을 지르며 중국 땅의 흙바닥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아내와 순이도 제 위로 엎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 엉킨 채 갈대숲 깊은 곳으로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진흙과 마른 갈대가 입안으로 들어왔지만 그것은 살았다는 맛이었습니다. 뒤쪽에서는 여전히 서치라이트가 강을 훑고 있었고 북한 군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국경을 넘어오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흙바닥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헐떡였습니다. 폐가 찢어질 것 같았고 심장은 갈비뼈를 부수고 나올 듯이 뛰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살았어? 안 죽었어? 순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저는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살았다. 우리 순이 살았어. 이제 여긴 중국이야. 할아버지가 해냈어. 아내는 젖은 다리를 붙잡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도로 북송입니다. 여기서 잡히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됩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접어! 접어! 저는 반사적으로 순이를 제 등 뒤로 숨기고 흙바닥에 떨어진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권총은 강을 건너다 떨어뜨린 지 오래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 얼굴을 비췄습니다. 눈이 부셔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누구냐? 오지마. 오면 죽여버리겠어. 제가 쉰 목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노인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그때 불빛 너머에서 한국말이 들려왔습니다. 백두산 호랑이. 맞습니까? 그 한마디에 제 손에 들려있던 돌멩이가 툭 떨어졌습니다. 백두산 호랑이. 제가 39호실을 나오며 타전했던 첩선 암호였습니다. 불빛이 거두어지고 검은 옷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우리를 에워쌌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황병서 선생님 되십니까? 대한민국 국정원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제 정신의 끈이 탁 하고 끊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면서도 저는 입안에 숨겨둔 칩이 무사한지 혀로 확인했습니다. 잇몸이 찢어져 피가 낭자했지만 칩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살았다. 정말 살았어. 제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안도감이었고 동시에 두고 온 고향에 대한 죄책감이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아내를 부축하고 순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빨리 이동해야 합니다. 공안이 냄새를 맡고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준비한 검은 승합차에 올랐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히터에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순간 저는 비로소 제가 지옥을 벗어났음을 실감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강 건너편 북한 땅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 어둠 속에 내 청춘, 내 권력, 내 죄악을 모두 묻었습니다. 이제 저는 대한민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내 입안에 있는 이 작은 칩 하나로 저 어둠의 왕국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은 흙투성이에 피가 묻어 엉망이었지만 지난 80년 동안 본 얼굴 중 가장 인간다워 보였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준비한 검은 승합차가 중국의 밤거리를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유성처럼 흘러갔습니다. 따뜻한 히터 바람이 얼굴에 닿자 긴장이 풀리며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려왔지만 저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입안, 오른쪽 어금니 깊숙한 곳에서 비릿한 쇠맛과 함께 잇몸을 찌르고 있는 이물질, 바로 김정은의 목줄, 그 칩을 꺼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동무, 아니 선생님, 혹시
벤치나 단단한 도구 같은 것 좀 있습니까? 제 말에 요원이 공구상자에서 펜치를 꺼내 주었습니다. 저는 거울도 보지 않고 입을 벌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치를 입안에 넣고 금리 캡을 꽉 물었습니다. 으드득. 생이빨을 뽑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뇌수를 관통했습니다. 신음이 절로 새어나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번 더 힘을 주자 툭 하는 소리와 함께 금리가 깨져나왔습니다. 입안 가득 뜨거운 피가 고였습니다. 저는 손바닥 위에 피 묻은 금리 조각과 그 사이에 숨겨져 있던 손톱만 한 마이크로 SD카드를 뱉어냈습니다. 이게 김정은의 목숨입니다. 피 묻은 칩을 건네는 제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요원은 하얀 손수건으로 그것을 조심스럽게 받아들며 경악과 경의가 섞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황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피가 많이 납니다. 저는 입가에 흐르는 피를 손등으로 쓱 닦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소? 내가 그동안 인민들에게 흘리게 한 피눈물에 비하면 이깟 피는 아무것도 아니오. 더 아파야 하오. 나는 더 고통스러워야 마땅한 놈이오. 몇 시간 뒤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 안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대한민국, 서울의 야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뿐인 평양과 달리 서울은 마치 보석함을 엎어놓은 듯 찬란한 빛의 바다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불빛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기보다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저 불빛 아래 사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데 내가 통치하던 저 북녘 땅의 인민들은 지금도 캄캄한 어둠 속에서 추위에 떨고 있겠구나. 지옥에서 온 악귀가 감히 천국에 발을 들여도 되는 것인가. 죄책감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고 트랩을 내려오는 순간 차가우면서도 상쾌한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북한의 공기와는 다른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할아버지, 여기는 어디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잠에서 깬 순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공항의 화려한 조명과 북적이는 사람들, 순이에게는 별천지였을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순이와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상관없었습니다.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통곡했습니다. 순이야, 여보. 우리 살았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감시하지 않아. 마음껏 말해도 되고 마음껏 먹어도 돼. 여기가 사람 사는 세상이다. 영문도 모르는 순이도 따라 울었고 아내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공항 로비에 늙은 탈북자, 가족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의 처절한 속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저는 서울의 한 안전 가옥에서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TV 화면에는 속보 자막과 함께 앵커의 긴박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긴급 뉴스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스위스 및 해외 비자금 계좌 수십 곳을 전격 동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입국한 고위급 탈북민 황 모 씨가 제공한 결정적 증거에 따른 것으로 화면에는 김정은이 당황한 표정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자료 화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놓인 3,000원짜리 김밥을 씹으며 그 화면을 향해 쓸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봤느냐, 김정은. 이게 네가 쥐새끼라고 부르던 황병서의 복수다. 속이 후련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뉴스가 끝나고 정막이 찾아오자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렸습니다. 복수는 했지만 제 손에 묻은 피는 씻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 3시면
잠에서 깹니다. 대한민국 침대는 구름처럼 푹신하지만 제 마음은 바늘방석입니다. 눈을 감으면 제가 외면했던 수많은 얼굴들이 유령처럼 떠오릅니다. 황 대장 동지, 살려주시오. 하며 끌려가던 옛 부하들의 비명. 굶어 죽어가면서도 저를 향해 장군님 만세를 외치던 앙상한 병사들의 눈빛. 그리고 39호실 사진 속에서 봤던 피부가 녹아내린 그 어린아이들의 원망 섞인 눈동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베란다로 나갑니다. 그리고 북쪽 하늘을 향해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 관절이 쑤셔오지만 이마를 차가운 바닥에 대고 빌고 또 빕니다. 용서하지 마십시오.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저는 살인자입니다. 김정은의 옆에서 호의호식하며 여러분의 고혈을 빨아먹은 기생충이었습니다. 제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죽어서도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눈물이 바닥을 적십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쌀밥을 먹고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할 때마다 저는 죄인이 된 기분입니다. 이 호사를 누릴 자격이 제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남은 생명, 덤으로 얻은 이 목숨, 저 북녘 땅의 어둠을 걷어내는데 제 뼈와 살을 태우기로 말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화려한 군복도 번쩍이는 훈장도 없는 초라한 노인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병든 몸뚱이와 참여하는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가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그때보다 훨씬 인간답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김정은의 개가 아니라 양심을 가진 사람, 황병서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 평양에 있는 김정은에게, 그리고 아직 그 옆에 붙어있는 간부들에게 경고합니다. 김정은, 듣고 있나? 너의 핵무기보다, 너의 공포 정치보다 더 무서운 건 진실이다. 내가 가져온 장부는 시작일 뿐이다.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나는 매일매일 너의 죄상을 세상에 고발할 것이다. 그리고 간부 동무들, 정신 차리시오. 나를 보시오. 김정은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결국 토사구팽당하지 않았소? 더 늦기 전에 인민의 편에 서시오. 그것만이 당신들이 살 길이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저의 속죄는 이제 시작입니다. 통일이 되는 그날, 제 발로 걸어서 굶어 죽은 인민들의 무덤 앞에 가서 사죄할 수 있도록 부디 저 늙은 죄인을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